자, 오늘은 어디에요? 자, 102페이지입니다. 자, 102페이지 보니까 우리 전주에는 뭐를 배웠죠? 지역권을 배웠죠. 오늘은 뭐예요? 전세권이죠. 자, 전세권 할 때 가장 주의할 게 뭐예요? 전세권을 조심할 때 뭐예요? 자, 전세권을 조심할 때는 요거 한번 요 앞에다 한번 써볼래요? 실수를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요거죠. 토지 전세권이냐 건물 전세권이냐. 일단 이거부터 머릿속에 인지하고 가셔야 돼요. 토지냐 건물이냐 이걸부터 확인해야 돼요. 자, 그럼 봐봐요. 자, 지역권은 뭐예요? 지역권의 대상은 뭘까요? 요거잖아요. 요거 진짜죠. 토지죠. 근데 우리 지상권의 대상은 뭘까요? 객체는 토지죠. 근데 전세권은 뭐예요? 토지냐 건물이냐 이걸 조심해 놔야 돼요. 일단 그러면 문제 풀 때 항상 전세권 문제 풀 때 뭐부터 인지해야 돼요?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 이걸 확인해 놓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옆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전세권은 우리가 전세권을 문제를 풀 때 항상 자기가 연습을 해야 돼요. 어떤 연습을 해야 돼요? 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갑이라고 한번 써봐요. 갑. 갑이 이제 자, 건물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봐요. 건물 전세권이 토지 전세권이 건물 전세권이죠. 그러면 오라테 이렇게 해서 오라테 이렇게 대해서 뭐예요? 자, 전세권을 설정을 했다라고 생각해봐요. 전세권 설정. 자, 전세권하고 이제 그러면 이렇게 관계에서 이제 자기가 따져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구분을 조심할 거는 세 개를 또 구분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봐봐요. 자, 요 세 가지 의미는 뭘까요? 차이점은? 자, 여기 봐봐요. 무슨 건이에요? 전세권. 요거는 채권적 전세. 요거는 임차권입니다. 여기에서 전세권 그러면 뭘 전제로 해야 돼요? 등기. 그래서 등기를 전제로 하는 전세권.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 합의 플러스 등기. 이게 바로 뭐예요? 그러면 전세권은 항상 뭐예요? 전제 조건이 뭐예요? 등기입니다. 등기. 등기를 전제. 그러면 채권적 전세하고 전세권의 차이는 뭘까요? 이거는 전세 보증금 대상으로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 그럼 차이점은 이거는 등기고, 이거는 뭐예요? 등기 X라는 겁니다. 등기가 X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3천만 원 전세권에 설정하고 있다. 이러면 틀리겠죠. 엄격하게 말한다면 뭐예요? 채권적 전세. 이런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전세권하고 임차권의 차이는 뭘까요, 또? 이거는 채권, 이거는 물건이고, 이거는 뭐예요? 채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뭘 요소로 하죠? 전세금을 요소로 하죠. 요거는 뭐예요? 차임을 요소로 해요. 차임. 차임을 요소로 한다라는 거. 그러고 나서 이제 한번 보죠.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1억. 1억이 뭐예요? 전세금. 그렇죠. 전세금. 자, 서서히 이렇게 해서 옆에 딱 해놓을 때. 그러면 갑자기 갑이 어한테 전세권을 설정해줬다. 요 밑에다 한번 써봐요. 뭐예요? 전세권 설정자. 그 사람은 뭐예요? 전세권자. 이렇게 이제 자꾸 머리에, 그러면 우리 전세권의 문제를 풀 때,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이렇게 읽지 말고, 엄격하게 말한다면 이렇게 읽는 게 가장 좋아요. 이 사람은 뭐예요? 이걸부터 연습을 하고, 세입자. 이 사람은 뭐예요? 주인.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집이 이쪽으로 왔으니까 배타적 사용 수익을 하죠.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그렇죠. 직접 점유자. 직접 점유자. 그 사람은 뭐예요? 간접 점유자. 이렇게 되는 거네요. 간접 점유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그러면 우리가 늘 이야기했듯이 강자의 약자예요. 약자. 이 사람은 강자. 그러면 이제 사실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전세권 문제를 풀 때 가장 우리가 제일 조심할 거는 뭐예요? 이렇게 읽어요. 전세권자를 뭐로 읽어요? 세입자. 이 사람은 주인. 이렇게 읽으면 연습을 자꾸 해놓으면 그냥 머리가 구체화돼요.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머리가 추상적으로 변한다고. 그러니까 자, 점유권에 들어가서는 일단은 이 사람은 무슨 점이에요? 직접 점유. 이 사람은
간접, 점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입자는 약자니까 뭐예요? 약자. 전세권이 이제 전세권 소멸 기간이 지나갔죠. 그러면 여기는 봐봐요. 무슨 수익이죠? 사형수익. 그러면 저 세입자가 그러면 주인이 세입자한테 전세 보조금을 안 빼줘요. 전세금을 빼주지 않는다면 약자죠. 이 사람한테는 뭘 키워줘요? 뭐라고 써놨죠? 경매 청구권. 우리 연습됐으니까 한번 봐봐요. 뭐예요? 경매. 경매 그럼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담보죠. 그럼 전세권은 짬뽕이죠. 영입물건성도 있고 읽어봐요. 담보 물건성도 띈다. 이건 맞는 제문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 이후로부터 요거부터 연습을 해요. 자꾸 요거 보면 뭐예요? 세입자. 요거 읽어봐요. 주인. 그렇게 읽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전세권이란 그럼 한번 읽어봐요. 누가? 전세권자가 뭘 요소로? 전세금을 요소로 직접 상수익하는 것. 이게 무슨 건? 전세권이에요. 요 연습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자꾸 읽어. 몇 페이지도 되지 않잖아요. 한 3페이지 정도가 되거든. 요 3페이지만 정도 되면 전세권은 무조건 우리가 캐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다시 전세권은 토지의 건물이 둘 중에 확인하자. 전세권은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건. 그러면 필요비 상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유익비는? 있죠. 유익비 상한 청구권은 있다라는 겁니다. 필요비는 그러면 무슨 비용이죠? 보존 비용. 유익비는 계량 비용.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접근을 딱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번 한번 읽어봐요. 1번. 동그라미 1번 읽어봐요. 세입자는. 그렇지, 세입자는 이렇게 읽으라고. 세입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읽어봐요.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렇죠. 직접 점유해야죠. 부동산은 용도조차 좀 거기 진하게 칠해놨죠. 사형수익, 영자하고 이기죠. 무슨 권능이에요? 영익권능하며 부동산의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읽어봐요. 우선 변제. 그러면 우선 변제는 무슨 물건성이에요? 담보 물건성이 있다. 이렇게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그러면 읽을 때 이제 연습을 해요. 책을 읽을 때. 전세권자는 뭐예요? 세입자. 이 사람은 주인. 그러면 한번 연습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가서 등기법에서 자주 출제되는 건데, 농쟁지 거기에다 행강편잖아요. 농쟁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유는 왜 그러느냐? 왜 그럴까요? 거기에다 딱 앞에다 써줘요. 뭐라고 써놨죠? 지주 전호제 문제 때문에 그래요. 자, 지주가 땅 주인이죠. 전호가 뭐예요? 땅 붙여먹는 사람이거든. 그러면 요 전호는 어때요? 자, 지주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가능성이 커. 그래서 우리 옛날에 토지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그러면 토지에서 이제 소설책에 토지라는 게 있죠. 그러면 만약에 토지를 보게 되면 어떤 결론이 생기느냐. 땅을 지주가 잔치가 벌어지면 전원은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뱅패들이 아주 심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주 전호제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303조 단서에는 농지는 전세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해놨거든. 그래서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잡아놔야 돼요. 자, 3번에 전세권이 만료되면 잘라봐요. 자, 그 자르는 연습을 해. 일단 끝났어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이 만료됐어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됐죠. 뭐가 그러면 만료된 거예요? 사형수익, 용익권능이 만료됐다라는 거예요. 전세권 설정된 게 말 수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전세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의 범위 내에서 전세권은 반환 시까지 전세권 설정된 게 효력이 엄벌하여 그대로 존속한다라는 겁니다. 자, 4번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를 목적으로 임대인, 임차인, 제3자의 합의에 따라 제3자 합의로 격려된 전세권 설정된 기간 그대로 뭐죠? 이어하죠. 전세권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거기 중요해요. 인도 동그라미 있잖아요. 전세 목적물의 인도를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틀리겠죠. 전세권의 목적은 이렇게 하면 전세금을 요소로 한다. 그러면 맞는 이야기죠. 근데 전세권의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승립 요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전 동그라미 쳐봐요. 마침 전세권 설정된 기는 원칙적으로 뭐하다? 여하다. 이미 이제 등기가 먼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전세권의 목적물의 인도는 승립 요건이 아니야. 그러면 전세권은 뭐가 승립 요건이죠? 등기. 요거. 뭐라고요? 등기. 자, 그러면 5번 한번 읽어볼래요? 자, 세입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도 무슨 관계? 상인관계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된다는 겁니다. 자, 전세권자 그러면 인접토지자에 서로 상인관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웃 토지 간의 관계가 상인관계죠. 그대로 준용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전세금과 관련돼서 특히 작년에도 출제된 게 특히 3번 가봐요. 3번에 별표 하나를 딱 해놔요. 자, 전세금이 지금이 반드시 읽어봐요. 현실적으로 수수돼야 되는 것은 아니고 뭐라고 써놨죠? 기존의 채권을 가름할 수 없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겁니다. 가름할 수 있다. 거기 해설 밑에 뭐라고 써놨어요? 실제로 사용수익할 의사는 뭐예요?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전세금은 지금은 반드시 뭐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수수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존의 채권에 가름할 수 있어 없어? 있다. 그러면 1번으로 다시 올라가 볼까요? 전세금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전세권에 있어서는 뭘 요소로 하죠? 전세금. 그럼 1번 가보죠. 전세금이 지금은 전세금의 성립 요소임으로써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할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결론. 무역.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밑에 당사자 주로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설정과 동시에 전세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장차 전세권의 사용 수익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세권은 대론적으로 뭐하죠? 여하죠. 자, 근데 거기 4번을 한번 봐봐요. 4번은 무슨 투자예요? 이게 갭투자잖아. 갭투자죠. 자, 갭투자를 본격화하는 게 바로 4번 지문이 우리가 되는 겁니다. 자, 봐봐요. 자, 이렇게 돼서, 자,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 사람이 이제 이 부동산 가격이 3억이라고 생각해봐요. 근데 이 사람이 갑이 병한테 팔았어요. 읽어볼래요? 양도인, 이 사람은 양수인. 이게 변화무쌍하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양도인은 몇 억만 주면 되죠, 갑한테? 2억만 주면 되죠. 이제 빼기도 못해요, 이제. 자, 여기 2억만 주면 되죠. 그러면 전세 고정을 반환 채무는 누가 지죠? 병한테 지는 거죠. 그러면 양도인은 이 사람이 양도인한테 병한테 요구해야 돼? 갑한테 요구해야 돼? 병한테. 그럼 고의하게잖아. 전세권 승립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종전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를 상실하며 즉 주인의 지위를 상실하며 전세권 반환 의무는 면한다. 따라서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이 전세권 반환 채무를 진다. 어때요? X죠. 양도인이 아니라 뭐예요? 양수인. 이게 전주인이잖아, 전주인. 그럼 여사는 관계에서 봐봐요. 갑과 병의 관계에서는 요 갑은 뭐예요? 양도인. 어는 양수인이 되죠. 그럼 이때 보면 전세금 보증금을 얘한테 요구해야지. 얘한테 요구하는 것은 아니야. 이게 일종의 무슨 투자죠? 갭 투자나, 갭. 그래서 요즘 대출을 하나 해주려고 막아놓은 게 바로 요 문제죠. 그래서 양도인이 아니라 뭐예요? 양수인이야. 자, 5번과 관련돼서 5번도 한번 봐봐요. 자, 전세금 만료 후 전세금 양도 계약 및 전세금 이전의 부기 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전세금 반환 채권의 양도에 대해서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양수인은 전세금 반환 채권의 압류 채권자에게 전세금 반환 채권의 취득을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리겠죠. 무슨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대항 요건을. 그러면 여기 전세금과 관련돼서 꼭 확인해 줄 거 몇 번? 자, 1번하고 몇 번? 3번. 요거는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4번까지 잡아주면 좋겠죠. 자주 출제되는 5개의 빈출 지문이에요. 그래서 특히 3번은 뭐 무조건 알아야 돼. 3번 정도는 우리가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확인해 놓을 거 봐봐요. 전세권은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 건물. 존속기간과 관련돼서는 특히 조심해야 돼. 그 옆에 하나 써놔봐요. 존속기간.
자, 최장기 몇 년이냐? 이렇게 써놔요. 10년이죠. 최단기 제한은 몇 년이? 1년이죠. 요 1년은 기간이 짧아요, 길어요? 짧죠. 그러니까 요새 몇 회다? 법정경신이라고 써놓으라고. 법정경신. 근데 요 최단기 기간과 관련돼서 특히 조심할 거는 최단기는 토지에는 인정이 안 돼요. 항상 건물을 잡아야 돼. 건물. 토지가 아니라 건물에 한해서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이제 존속기간을, 토를 잡아요. 최단기 몇 년? 10년. 최단기 1년. 무슨 경신? 법정경신. 그럼 법정경신은 어디에서만 인정돼요? 건물에 한해서.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법률규정. 법률규정은 하면 뭐가 생각나요? 해도 너무해요. 187조. 단처분하려면 마라. 등기하라. 그럼 법정경신은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그때 X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되게 심심하게 드는 게 최장 존속기간에서 요 건물의 포인트를 잡아서 건물에 한해서 인정된다는 걸 이걸 잡아야 돼. 한번 봐봐요. 1년은 짧아요, 길어요? 짧아. 그래서 뭐예요? 짧으니까 무슨 경신? 법정경신. 특심은 몇 조다? 187조.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루틴을 우리가 마련해 놓고 우리가 치고 나서 그 지문을 정리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좀 확인해 둘 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2번이야. 2번. 2번은 뭐예요? 건물 전세권. 다시 한번 확인해요. 건물 전세권의 경우는 최단 존속기간 몇 년? 1년. 1년은 짧아요, 길어요? 짧죠. 그럼 무슨 경신? 법정경신. 그럼 침은 187조. 단처분하려면 마라. 등기하라.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해 놔야 돼요. 자, 그렇다면 그러면 오른쪽 가니까 뭐라고 나왔죠? 자, 그러면 우리 4번에 보니까 건물이야, 토지야? 건물. 무슨 경신? 법정경신. 그럼 등기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등기하지 않아도 여기가 포인트가 되는 거죠. 법정경신은 몇 조? 187조.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5번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할 때, 약정하지 아니한 때야. 약정할 때가 아니라 약정하지 아니할 때. 자, 그러면 자, 전세권 설정자는 이름 틀려요. 거기에 각 당사자는 각 당사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읽어봐요. 주인, 세입자 둘 다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서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아나부터 매달 6월 동그라미 쳐놔요. 전세권을 뭐 한다? 소멸한다. 그래서 거기서 포인트 잡을 거는 각 당사자야. 각 당사자. 조심해놔야 돼. 그 측면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자, 그러면 4번에 물권적 청구권이 나와. 물권적 청구권 나오죠. 물권적 청구권은 몇 종류가 있어요? 3개가 있어요. 크게 2개. 자, 2개. 자, 밑에 옆에다 써봐요. 자,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이게 뭐예요? 점유보호 청구권이죠. 점유보호 청구권이야.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은 크게 2종류로 나눠져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물권적 청구권은 몇 종류? 3종류. 읽어봐요. 반환, 제거, 예방. 여기도 반환, 제거, 예방. 이때 반환은 뭐가 필수다? 침탈. 이때 반환은 점유. 그렇죠. 점유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저 본권이 뭘까요? 점세권으로 바꾸면 되죠. 점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읽어봐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지,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지. 그러면 항상 이걸 읽어봐요. 점유권이냐, 읽어봐요. 본권이냐. 요 3개 지문을 읽을 때 조심해서 읽어야 되겠죠. 그러면 1번 가서 3개 지문 봐봐요. 자,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해서 용익물권으로 전세권 동그라미 쳐놔봐요.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찾았죠? 그러면 이때 전세권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자, 요게 뭐예요? 읽어봐요.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야. 자, 그러면 2번 보죠.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에 제3자가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했대. 무단으로 건축했대요. 토지에,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에. 그럼 한번 봅시다. 여기 봐봐요.
자, 갑이 허락돼 토지에다 전세권을 설정했어요. 읽어볼래? 전세금. 또 맨날 피담보 채권이야. 피담보 채권. 이거 읽어봐요. 세입자, 이 사람이 지인이죠. 그러니까 세입자가 토지에다 전세권을 설정해서 어느 날 뭐 병이 와서 건물을 무단으로 신축했다고 생각해봐요. 그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봐봅시다. 자, 그러면 갑은 병한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물건적 청구권을. 자, 그러면 우리 그러면 요 사람한테 뭐예요? 철거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예, 철거 청구를 할 수 있죠. 읽어봐요. 본건에 기한 물건적 청구. 자, 전세권이죠. 그러면 세입자도 그러면 병한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 철거가 뭔데? 방해, 제거, 청구권이 되는 거야. 가볼까요, 그러면? 자,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에 제3자가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했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토지 소유자나, 여기 봐봐요. 토지 소유자, 읽어봐요. 주인, 그래 봐, 주인. 요 자꾸 그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봐봐요. 세입자. 그럼 철거 요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철거 동그라미. 철거가 뭔데? 물건적 청구권. 물건적 청구권 중에서 방해, 제거, 청구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본건에 기한 물건적 청구권이죠. 그러면 3번 한번 봐봐요. 전세권자는 그의 점유 동그라미. 자, 여기 봐봐요. 요 사람이 봐봐요. 읽어볼래요?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읽어봐요. 주인, 요 사람은 세입자, 요 사람은 간접 점유자, 요 사람은 직접 점유자. 직접 점유하죠. 그러면 점유에 대해서 침탈을 당해서 침탈 동그라미. 침탈을 당한 경우에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전세권자는 그의 점유가 사기당할 때, 사기는 침탈이지 아니죠. 그때는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점유보호 청구권에서 특히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뭐가 필수다? 침탈이 필수거든. 그러면 이 침탈을 이제 어떻게 당하세요? 사기에 의해서, 강박에 의해서 이렇게 당한다고. 그러면 그때는 침탈이 아니에요. 그러면 점유보호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라는. 이게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단어 하나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거거든.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럼 봐봐요. 자, 그러면 물건적 청구권은 크게 몇 종류가 있어요? 전세권에 기한 물건적 청구권과 읽어봐요. 점유권에 기한 물건적 청구권이 있어. 여기 반환, 제거, 예방. 여기도 반환, 제거, 예방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때 반환은 뭐예요? 반환은 침탈, 이때 반환은 점유가 필수죠. 점유를 상실하면, 점유가 없다면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렇죠. 그래서 물건적 청구권과 관련돼서 그 세 개 저희가 딱 숙제해 둘 수 있도록 우리가 기억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전세권의 효력은 뭐, 여기에서 이제 자집 철저되는 게, 그럼 전세권의 효력 나온다. 그럼 기본적으로 그 옆에다 써놔요. 딱 자기가 물건 그러면 여기에 비용상한 청구권이 우리가 나와야 되겠죠. 비용상한 청구권 두 종류가 있죠. 옆에서 와요. 자, 필요비 뭐예요? 유익비. 그렇죠. 필요비는 보전비용이죠. 보전비용은 누가 써야 돼요? 당연히 세입자가 써야죠. 유익비에 대해서는 이거는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계량비용이 되는 거죠. 계량비용. 그래서 이때는 그러면 우리 전세권에서 비용상한 청구권은 필요비 청구는 할 수가 없어요. 뭐가 있죠? 유익비 상한 청구권이 있다라는 거야. 그럼 유익비 상한 청구는 계량비용이니까 많이 들어가요, 적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겠죠. 허용해 주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우리 전주에 뭘 배웠죠? 자, 지상권을 배웠죠. 지상권은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건. 그럼 필요비 상한 청구권이 있어, 없어? 없어. 뭐예요? 유익비 상한 청구.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럼 한번 봐봐요. 필요비를 요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고. 자, 봐봐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읽어볼래요. 전세권 설정자, 즉 뭐죠? 주인은. 읽어봐요. 적극적 인용 의무가 있다. OX. X죠. 이 말은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필요비 상한 청구권이 없다. 이걸 뭐예요? 장난치는 거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자, 전세권 설정자는 적극적 인용 의무가 있다. 어때? X죠.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또 말장난을 쳐요. 전세권 설정자는 소극적 인용 의무가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이미 그러면 봐봐요.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자, 임대차는 뭐가 있죠? 필요비. 필요비 상한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유익비도 있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봐봐요. 그러면 임대인은 적극적 인용 의무가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거 봐봐요. 필요비 상한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도 이렇게 틀어놨을 때와 저렇게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힘들다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임대차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도 상한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전세권은 읽어봐요. 필요비는 없지만 유익비는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하면서 전세권의 효력을 이제 풀고 들어가죠.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네. 건물 동그라미.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할 때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임차권에도 당연히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친다. 그럼 결론적으로 건물의 소유가 주된 권리라면 지상권, 임차권은 뭐예요? 종이죠. 그래서 주와 종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경우 그러면 읽어봐요. 이제 이 경우 주인은 읽어봐요. 세입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렇죠? 자, 그러면 봐봐요. 결론적으로 세입자가 어떻게 뭐예요? 결론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2번에 봐봐요. 1번 다시 읽어봐요. 뭐라고 읽어요? 세입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된다. 즉 필요비 상한 청구권은 없다. 이 소리잖아. 자, 따라서 전세권 소멸시에 읽어봐요. 세입자는 목적물의 관리에 든 필요비 상한은 주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임차인과의 관련돼서 임차인은 그러면 필요비 상한 청구도 할 수 있고 비유익비도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 자, 그러면 요거의 차이는 전세권은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건. 임대차는 채권. 이렇게 되는. 자, 3번을 읽어봐요. 자꾸 자기가 읽을 때 확실히 달라요. 저기 뭐 학원에 마루타가 있어요. 하도 안 돼서 이제 뭐예요? 저 연습을 시켜 읽어봐 그랬더니 맨날 그거 연습해. 요즘 전세권 어때? 그랬더니 선생님 잘 풀려요 이제. 그 자꾸 풀린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 읽어봐요. 세입자가 목적물을 동그라미 계량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 기타 이익비에 관해서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서 자 누구에게? 소유자, 즉 회복자죠. 회복자가 즉 누구예요? 전세권 설정자의 선택에 쫓아 그 지출이나 증가액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목적물을 계량하기 위해서 전세권에 있어서 목적물을 계량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해서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서 전세권 설정자의 선택에 쫓아 그 지출이나 증가액을 상한할 수 있다. 어때요? X죠. 전세권자가 아니라 읽어봐요. 전세권 설정자 누구의 선택에 따라서? 주인의 선택에 따라서. 뭐 뻔한 스토리 아니겠어요? 문제 나오는 걸. 자, 그러면 전세권자 즉 세입자에게는 읽어봐요. 경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입자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일단 요거 까먹지 말아야 돼요. 비용 상한 청구권은 필요비, 보전, 유익비. 계량. 그러면 전세권에서 필요비 상한 청구는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유익비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딱 해놓을까요? 자, 전세금의 처분. 전세금 처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 1억에 대해서. 전에는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전세권자는. 자, 세입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읽어봐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잘라요. 전속기간 내죠. 네.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뭐라고 써놨죠? 투하 자본의 회수 보장이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이 전세권은 등기가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러면 병합대 저타당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요 세입자는 1억을 빨리 확보를 해서 빼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여기 생각해봐요. 그러면 요 전세권이 그러면 요거는 주등기로 이루어지겠죠. 요거는 이제 부기등기로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 등기법에서 요게 말소되면 요 부기등기는 무슨 말소? 지가 말소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걸 말소시키기 위해서는 누구의 동의가 필요하죠? 저당권자의 승낙서가 필요하겠죠. 저당권 승낙 없이 이걸 소멸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그 옆에 전세권의 부분에 대해서 옆에다 딱 이렇게 하나 써놔봐요.
자, 이중 전세권 돼요, 안 돼? 안 돼요. 전세권이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죠. 이중 전세권을 전세권을 제3자한테 양도할 수 있어 없어? 그게 무슨 죄다? 전전세야. 그러니까 요거 이중 전세권과 전전세권은 다르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놔야 돼요. 그래서 왜 이중 전세권은 안 될까요? 여기에다 꼬리표를 딱 붙여요. 뭐라고 써놨어요? 배타적인 영익 물건이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나중에 어디로 빠져요? 요거는 써요. 등기법에서는. 뭐라고 써놨죠? 후등기 저지력. 자, 우리 전주 마지막 시간에 한번 배워봅시다. 이중지상권은 돼야 안 돼? 이중지상권 돼야 안 돼? 안 되죠. 지금 된다는 사람 지난번에 뭐 사고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화분. 화분에 화분은 심을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중지상권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중전세권은 돼야 안 돼? 안 돼. 왜? 같이 살 수 없잖아. 그렇죠? 전세권에 의해서 그 범위 내에서 다시 전세권은 설정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이중전세권과 전전세권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게 바로 왜? 배타적인 영익물건. 등기법에서는 후등기 저지력.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2번입니다. 자,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이 없는 한. 특약이 없죠. 세입자는 그럼 주인의 동의 없이 양도 임대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전세금 양도 금지 특약을 위반하여 전세권을 양도한 경우도 자, 읽어봐요. 집주인은 소멸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위반했다면. 자, 그럼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가로 2번에 무슨 세가 나오죠? 전전세. 그렇죠. 전전세. 그럼 아까 이야기했듯이 봐봐요. 이중전세권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전전세는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뭐라고 그랬어요? 또 까먹었다. 뭐라고 쓰나요? 다음으로 넘긴다. 그렇죠. 전세권을 제3자한테 넘기면 그게 전전세야. 자, 질권을 다음으로 넘기면 뭘까요? 그게 전질이 돼. 대리를 다음으로 넘기면 전대리라고 또 그런다. 그거는 복대리야. 그렇죠. 그럴 줄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대리, 대리예요. 다시 복자, 다시 전자야. 다시 전자. 그러면 전세권에서 다음으로 넘기면 전전세. 대리를 다음으로 넘기면 복대리, 극대요. 근데 용인은 자꾸 뭐라고 그래요? 전대리라고 그래요. 용인 한번 가서 찾아봐요. 전대리 지명이 있어. 지명이 있어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전세권에 설정해서 원전세가 누구예요? 원전세권자가 누구야? 세입자잖아. 세입자. 그러면 전전세권자는 다음 세입자죠. 사이에 전전세권 설정의 합의 및 등기와 전세금 지급이 있어야 하나 원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그럼 원전세권 설정자가 뭘까요? 원래 주인, 집주인이었죠. 자, 전대차는 임대인의 거기에다 줄잖아요. 동의를 요하죠. 동의를 요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동의를 얻었다, 동의를 못 얻었다, 그러면 그때는 무단양도, 무단전대가 돼. 근데 선생님, 양도하고 전대의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양도는 뭐예요? 물권행위야. 전대는 채권행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의를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동의가 없다면 뭐예요? 내가 임차인이 양도를 해서 그때는 뭐예요? 물권행위를 처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무단양도. 자,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넘겨주는 것. 그러면 그거는 뭘까요? 무단전대. 그러면 전대와 양도의 차이는 전대는 채권행위, 양도는 물권행위가 되는.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자, 갑이 원주인이에요? 집주인이에요? 갑이 어라테 팔았어요. 물권행위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갑은 무슨 인? 양도인. 이 사람은 양수인이 되는 거예요. 양수인. 넘겼죠. 자, 그러면 거기 2번에 보죠. 원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야죠. 전전세금은 전세금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고요. 특히 이제 3번이 우리가 많이 출제되고 있죠. 원전세권 설정자와 전전세권 사이에는 직접적인 권리 의무가 있어 없어? 없다라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잡아두고요.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 전세권도 양도할 수 있죠. 특히 2번을 봐봐요. 읽어봐요, 2번. 이제 읽어봐요. 세입자는 읽어봐요. 전세금을
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전세권의 양도로 인해서 피담보채권인 전세금 반환 채권과 함께 양도됨으로써 양수인은 주인의 동의 없더라도 전세 주인에게 뭐예요? 대항할 수 있어 없어? 있다. 당연히 주가 넘어가면 종이 넘어가겠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복잡할 뿐이에요. 그냥. 자, 그럼 7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자주 출제되니까 7번 한번 봐봐요. 전세금 반환 청구권과 전세권과 분리 양도할 수 있는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봐야 되겠죠. 읽어봐요. 세입자는 또 맨날 졸고 있으니까 전세권자는 이러죠. 자, 전세권자 즉 세입자죠. 세입자가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는 있어 없어? 없어. 자, 그러면 2번과 관련돼서 전세권 존속 중이라도 중 동그라미잖아요. 장래 동그라미. 장래의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에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 줄쳐나 봐요. 발생. 무슨 조건부예요? 또 다 까먹었다. 정지 조건부잖아. 자, 정지 조건부로 장래의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도할 수는 있어 없어? 있어. 그렇죠. 존속 중이라도 뭐 조건은 특약으로서 조건을 붙인 다음에 그러니까 용어는 정지 조건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그래서 1번과 2번은 자주 출제되니까 우리가 딱 준비를 좀 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뭐 전세권과 저당권 나와 있죠. 저당권. 자, 1번은 전세권이 기간 만료 종료가 됐대. 종료 동그라미. 전세권은 자, 전세권 설정된 게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잘라봐요. 당연히 소멸하죠. 자, 저당권의 목적물이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의 목적은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에 부동산의 소유객에게 더 이상 저당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그럴까요? 전세 기간이 만료된 후에 들어갔기 때문에. 완료된 후에도. 그러면 전세권은 소멸한 거잖아요. 그걸 목적으로 저당권이 들어갔다면 저당권의 효력은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주어를 잘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특히 이제 또 한번 거기 3번을 볼까요? 3번.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잘라봐요. 압류가 없대요. 읽어봐요. 주인은 세입자에 대해서만 읽어봐요.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자, 4번에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자,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했대. 이 이야기잖아요. 봐봐요. 전세권을 목적으로 뭘 했죠? 저당권을 설정했죠. 그럼 읽어봐요. 저당권자. 이 사람은 저당권 설정자면서 전세권자. 이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죠. 결론적으로 요거는 뭐예요? 주인. 요거는 세입자. 요거는 은행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한번 봐봐요. 거기 한번 봐봐요. 4번에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했대. 저당권을 설정했대요. 그러면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 설정자와 합의하여 전세금을 소멸시킬 수 있어 없어? 없어. 이게 소멸하면 봐봐요. 이게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요 의미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의미 전세권과 저당권의 관계 우리가 요걸 보시면 되고요. 자, 9번에 가보죠. 9번은 읽어봐요. 무슨 항변권이에요? 동시이행 항변권. 여기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시이행 항변권과 관련돼서 거기 봐봐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전세권은 등기돼야 안 돼? 되죠? 그러면 원포선 관계 조심해서 봐봐요. 자, 그러면 요 동시인 관계에서 그러면 요 사람은 전세권을 말소 등기를 요구했어요. 말소했어요. 그러면 요 사람은 그럼 뭐라고 요구해야 돼? 전세금. 그럼 금이죠. 반환과 전세금 말소 등기 서류는 무슨 관계에 있어? 동시인 관계가 있다는 거.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전세권을 소멸하는 전세권 설정자, 즉 주인의 전세금 반환 의무와 세입자의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필요한 서류의 교부는 무슨 관계에 있다? 동시이행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요거 한번 조심하셔야 돼요. 자, 2번을 가보죠. 전세기한 만료 후 전세권자, 즉 뭐예요? 세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거나 이행에 제공을 하지 않는 이상 이행하지 않는 이상 그러면 지금 결론적으로 자, 여기 봐봐요. 이행지체가 있어 없어? 이행 제공을 받지 아니한 이상 전세권 설정자, 즉 주인은 전세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뭐라고 써놨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입자에게 읽어봐요.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의 부당 이득을 반환함과 없다. 왜? 이행의 제공을 받지 아니했다라는 거라. 그렇죠? 이행을 해야 되겠죠. 이행을 해야 뭐 결론적으로 동시 이행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딱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동시행 관계가 발생하려면 이 사람을 뭐 이행 지체에 빠뜨려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3번 봐봐요. 당연히 나오죠. 세입자인. 채권자가 전세 목적물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하면 우선 세입자에게 대해서 전세 목적물의 인도 의무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및 이행 제공을 완료하여 읽어봐요. 주인은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돼. 그래야 결론적으로 의미가 그렇게 빠지는 거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자주 출제되는 것은 9번의 1번 지문 동시행 관계는 반드시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0번은 건물이 일부의 전부의 일부에 대해서 경매가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죠? 봐봐요. 근데 이걸 자꾸 헷갈리는 것 같아요. 봐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여기 이제 3층입니다. 자,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구분 건물이라서 이거 이제 등기를 다 갖췄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건물 청각을 한번 해봐요. 이 건물에 대해서는 일부의 전부예요. 일부죠. 일부에 대해서 그러면 전체에 들어간다면 이 사람들 타인에 대해서 피해를 일으키죠. 그러면 일부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무슨 절차를 밟아야 돼? 결론. 분할 절차를 밟아야 돼. 분할 절차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럼 한번 봅시다. 자, 건물이 일부 동그라미 쳐놓고 전세권의 목적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세권에 기한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럼 특히 2번을 한번 가볼까요? 구분 건물 등기 않는 건물의 일부 세입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 전세권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할 수 없죠. 근데 건물의 전부 동그라미 쳐놔봐요. 전부에 대해서 한가 대금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기타 채권보다 전세권의 우선 편제를 받을 권리는 있어 없어? 있어. 근데 그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 1번하고 2번은. 그러니까 일부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뭐에 들어갔을 때 일부에 대해서 우선 편제를 받을 권리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게 바로 뭐예요? 무선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담보 물권성. 근데 1번하고 2번이 그렇게 나중에 이제 헷갈려 한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딱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대충 해서 또 헷갈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전세권의 소멸 찾았어요? 특히 2번 봐봐요. 자, 이제 소멸로 왔어요. 읽어봐요. 집주인은, 즉 주인은 부속 건물의 매수를 청구한 때는 세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읽어봐요. 거절하지 못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야. 우리 임대차와 관련돼서 차이가 거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거절하지 못한다. 그러면 전세권에 있어서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거기 임대차는 부속물 매수 청구는 결론 인건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임대차에서도 봐봐요. 토지는 뭘까요? 토지는 건물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죠. 건물은 시상물 매수 청구권이잖아. 그렇죠? 그게 나중에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토지냐 건물이냐 이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봐봐요. 그 부분이 나중에 임대차하고 전세권에 대해서 헷갈립니다. 그래서 2번 다시 한번 설정해 놓고요. 자, 3번을 가봐요. 그러면 부속 건물이 건물 물건이죠. 부속 물건이 전세권 설정자 즉 세입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이거나 동의 동그라미잖아요. 설정자의 동의를 주인의 동의를 얻거나 전세권 주인으로부터 매수 동그라미. 그러면 세입자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부속 물건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이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강행규정, 임의규정. 강행규정이죠. 이때 청구권은 형성권, 청구권, 형성권이 일방쌍방, 일방적 어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하고 3번 요 두 개를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일부가 전세입자의 책임 사유로 인해서 멸실될 때 전세권자는 즉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그래서 자, 소멸이 아니에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일부 한도 내에서 멸실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게 다야. 그럼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알고 봤더니 뭐가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봐봐요. 자, 이렇게 돼서 그러면 요걸 가서 집에 가서 연습을 해봐요. 그냥 읽으면 그냥 돌아야 돼. 그럼 전세권 설정자는 뭐라고요? 주인. 요 사람은
세입자. 그럼 자기가 읽으면 돼. 그럼 봐봐요. 만약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서도 이제 봐봐요. 갑입니다. 누구 토지예요? 갑 토지죠. 갑 토지. 이제 을이 아니라 갑이에요. 갑이에요. 누구 건물이에요? 을 건물이 아니라 갑 건물입니다. 자, 건물. 자, 공통점은 뭐예요? 등기죠. 등기는 뭐예요?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러면 잡이 병한테 뭐예요? 을한테 저당권을 설정해놨어. 1억의 저당권을 설정해놓고요. 그 이후에 갑이 뭐예요? 병한테 뭐예요? 1억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생각해봐요. 자, 근데 갑이 돈을 갚아요? 안 갚아요? 안 갚죠. 그러면 갑은 경매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낙찰을 받았네.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 그러면 이때 인정되는 게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갑이 취득이에요? 병이 취득이에요? 갑이 취득이에요? 병이 취득이에요? 갑이 취득하죠. 갑이. 주인이 취득하는 거지 세입자가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맨날 틀려가지고 와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주인, 여기는 세입자죠. 세입자가 취득하는 게 아니라 갑이 취득하는 거잖아. 갑이 누군데? 저당권 설정자. 그죠? 저당권 설정자가 취득하는 거지 저당권자가 취득하는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지문으로 나와서 자꾸 우리가 헷갈려요.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 집에 가셔서 이거부터 연습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매 문제 풀다 보면 저절로 돼요. 그러니까 빨리 와닿게 해서는 제가 부탁하는데 요거라도 제대로 잡으라고. 전세권 설정자를 뭐라고? 주인. 요거는 세입자. 그래서 빨리빨리 읽어내면 금방 풀려 문제 자체가.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부탁드리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전세권은 다시 뭘 한 거예요? 토지냐 건물이냐 다시 한번 잡아두시라는 거 부탁해요. 자, 106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자, 106페이지와 관련돼서는 무슨 물건이 있죠? 담보물건이 있어요. 담보물건은 몇 개예요? 3개죠. 그러면 옆에다 한번 써봐요. 담보물건 바로 옆에다가 자, 담보물건. 자, 저당권. 예치권, 질권, 저당권 몇 개? 3개. 여기 시험 범위가 아닌 거. 질권이죠. 질권은 왜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동산하고 권리죠. 자, 그러면 이제 담보물건과 관련돼서 그러면 여기 저당권에 뭐가 하나가 있죠? 특수저당이 하나가 있죠. 뭐요? 건저당권이죠. 그러면 우리가 출제되는 게 우리 담보물건은 기본적으로 뭐다? 3개가 나오잖아요. 예치권, 저당권, 건저당. 그래서 하나 해가지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이제 쳐보죠. 읽어봐요. 또 담보를 한다. 뭐라고 써놨어요? 경매. 또 까먹었어. 자, 그러면 담보물건과 경매가 남아났어요. 뭐죠? 또 까먹었다. 뭐라고 써놨죠? 이미 경매. 자, 그러면 담보권 실행 경매 그러면 임의 경매를 안 하는 거야. 민사집행법에 따라서는 그러면 그때는 강제 경매가 되는 거야. 그러면 담보물건 플러스 경매 이게 무슨 경매죠? 임의 경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임의 경매의 개념을 또 하나 탄생시켜 놓고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유치권. 유치권도 경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선 경매야, 한가 경매야? 한가 경매야. 조심해야 돼. 위에다 써요. 한가. 요거는 우선 경매. 자꾸 잡아놔요. 자, 그러면 요 한가를 그러면 뭘로 장난칠까요? 우선 경매로 장난치겠죠. 그래서 물건이 얼마 나가면 이제 한가 경매야, 한가 경매. 그럼 결론적으로 담보물건과 경매가 만나면 즉 임의 경매라는 겁니다. 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고요. 이 담보물건은 그러면 여기 옆에다 써놔요. 자, 담보물건을 뭐라고 그러기도 하죠? 그러니까 봐요. 전형담보라고 그러기도 해. 전형담보. 그래서 이제 그럼 반대말은 뭘까요? 비전형담보. 자, 그러면 전형담보와 비전형담보의 또 개념이 또 탄생하게 되네요. 자, 우리가 이제 책에서 전형, 비전형 나오죠. 자, 그러면 읽어봐요. 전형담보 뭘까요?
자, 봐봐요. 전형담보는 그러면 이렇게 나오네. 예치권, 질권, 전환권. 이거는 전형담보의 의미가 아니라 전형담보의 종류야. 그렇죠? 그러니까 전형담보가 뭘까요? 여기다 써요. 자,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리를 이용하는 게 이게 전형담보야. 자,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리. 자, 그러면 여기 소유권 줄 쳐놔봐요. 여기에다 제외, 제한 동그라미. 소유권을 제한. 그래서 여기 읽어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담보 물건은 무슨 물건이다? 제한 물건으로 보고 있잖아. 제한 물건. 그렇죠? 제한 물건. 뭘 제한하고 있어요? 소유권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면 소유권 중에서 뭘 제한하고 있어? 처분 권능을 제한하고 있다는. 자, 그러면 봐봐요. 아까 좀 전에 배웠던 전세권은 무슨 권능이에요? 사형수익. 사형수익이죠. 담보물권은 처분. 처분이 곧 뭔데? 경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비전형 담보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비전형 담보는. 그러면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소유권을 이전하는 범위네. 소유권을 이전하는 범위. 자, 대표 선수가 그러면 종류를 하나 더 넣으면 이게 배터리로 뭐예요? 읽어봐요. 무슨 가등기? 담보 가등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전형 담보를 그래서 변칙 담보라고 이야기해. 그러면 담보 가등기는 봐봐요. 담보 가등기는 그러면 읽어봐요. 소유권을 뭐 하는 범위? 이전하는 범위야. 소유권을 이전하는 범위. 그러면 담보 가등기는 그러면 읽어봐요. 소유권은 가구야, 얼구야? 가구죠. 그럼 담보 가등기는 어디에만 기록된다? 가구에만 기록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다시 한번 읽어내봐요. 담보 가등기는 소유권이 뭐 됐어? 이전. 그럼 뭐가 이전됐어? 명의가 이전됐잖아. 그렇죠? 그럼 명의가 이전됐으니까 그러면 담보 가등기는 그래서 명의가 이전된 걸 이용한 거죠. 그러면 담보 가등기는 결론 명의 신탁에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 나는 그렇게 빠지거든. 그래서 담보 가등기는 명의 신탁에서 뭐 된다? 적용 제된다라는 거. 이렇게 의미가 탄생돼요.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 담보 물건을 들어가게 되어서 전형 담보의 개념과 비전형 담보의 개념을 잡아야 돼요. 전형 담보는 읽어봐요. 소유권을 제한하는 범위. 제한하는 범위에서 뭘 제한하고 있죠? 처분. 처분이 뭔데? 경매. 그럼 담보물건과 경매가 만났다. 무슨 경매? 이미 경매야.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거 한번 읽어봐요. 담보. 그러면 뭐예요? 읽어봐요. 경매. 그렇죠. 그러면 담보 가등기는 경매 청구권이 발생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네.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거잖아. 담보라는 것은 경매의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경매. 자, 그러면 담보 가등기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봐봐요. 담보 물건이 아니죠. 그러면 봐봐요. 담보 물건과 경매가 만나면 무슨 경매? 이미 경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담보가 들어가면 또 담보가 들어갔으니까 뭐예요? 경매가 들어가면 뭐하고 똑같아져. 얘랑 똑같아져. 저당권하고 동일해져. 효력이. 그러면 담보 가등기와 경매가 들어가면 뭐하고 똑같아? 저당권의 모든 걸 준용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여기 가서 이제 오늘 요것만 하나요. 계속. 전형담보란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리. 그래서 제한물권. 비전형담보는 변칙담보로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리를 이용함으로써 그게 대표적인 담보 가등기, 즉 변칙담보야. 그러면 변칙담보로서 어디에서 배우는 거예요? 민사특별법에서, 가담법에서 이제 배우게 돼요. 그럼 소유권이 이전됐다. 명의가 이전됐죠. 그럼 명의가 이전됐, 만약에 담보가등기가 명의신탁에 적용이 된다면 담보가등기를 배울 이유가 없죠. 그러면 담보가등기는 명의신탁에서 뭐 된다? 적용, 제외. 이렇게 배우게 된다. 일단 요 포인트를 우리가 잡으면서 접근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담보물건 그 옆에다 점 써놨으니까 바로 밑에다가는 요거 똑같은 원리. 자, 봐봐요. 거기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하나만 쓰고 잠시 이제 치고 들어가자고. 자, 봐봐요. 이렇게 써봐요. 자, 담보물건을 통한다 해서 일단 이렇게 한번 써보자고. 저당권. 값이 어떻게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이 사람은 저당권자. 이제 한번 써봐요. 저당권자. 이 사람은 저당권 설정자. 그렇죠. 자,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갑의 어라트 1억에 대해서 이걸 은행이라고 생각해. 항상 은행이라고 생각해요. 자, 자기가 은행 가서 담보대출을 받는다고 생각해봐요. 자, 읽어봐요. 그러면 갑이 어라트 가서 1억을 설정하겠죠. 1억을 꿔달라고. 뭐 한다고? 꿔달라고. 꿔달라고 그러면 아직 리갈 마인드가 형성이 안 된 거야. 이게 금전소비 대차 계약이야. 그래서 은행한테 가서 자 1억 꿔주세요. 금전소비 대차 계약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뭐예요? 너 뭐 믿고 그래요. 뭐 믿고라니. 제가 제 집이 하나 있는데 뭐예요? 담보로 잡혔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담보대출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이 금전소비 대차 계약이 그러면 금전소비 대차 계약이 이게 뭐예요? 주죠. 저당권 설정 합의가 뭐였어요? 종이 되는 거야. 조정의 관계가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주종이라는 거야. 주. 이게 바로 읽어봐요. 주된 권리. 요거는 정된 권리가 돼. 그러면 봐봐요. 요게 소멸하면 이게 소멸하죠. 그게 부정성이잖아. 이게 이전하면 이게 이전한다. 수반성이 되죠. 자, 이 갑이 오라트 5천만 원을 변제했어요. 그러면 저당권은 소멸하나요? 안 하죠. 그러면 다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4년 전에 어떤 선생님이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해가 안 될까? 그래서 딱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요 저당권이죠. 이 저당권이 1억을 지배해요. 1억이 저당권을 지배해요. 다시요. 저당권이 1억을 지배해요. 1억이 저당권을 지배해요. 저당권이 1억을 지배하잖아. 그럼 지배를 당했죠. 그래서 여기다 써놔요. 이게 바로 피당했다. 피담보채권이라는 거야. 피담보채권. 그러니까 피담보채권이 뭐예요? 그래서 저 놀랐어요. 그러면 피담보채권 이게 주라는 거잖아. 주.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당권은 뭐예요? 정의죠. 그러면 이제 나왔네.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읽어봐요. 이제 뭐라고 이제 또 오늘 뭐야? 담보물건이네. 자, 그럼 봐봐요. 자, 피담보채권, 담보물건 찾아냈네요. 여기에 결론 주종이죠. 자, 읽어봐요. 이게 소멸하면 이게 소멸한다. 부정성. 여기에 이전하면 이전한다. 수반성. 전액을 변제해 소멸하죠. 그게 무슨 성? 불가분성. 그래서 담보물건에 통한다 해서 담보물건의 통유성 아니면 담보물건의 총유성이라는 말을 써주게 됩니다. 그럼 봐봐요. 그러면 저당권을 한 큐에 끝내보죠. 시험은 뭐가 나오겠어요? 자, 봐봐요. 자, 그러면 피담보채권. 요 1억이 뭘까요? 1억이. 피담보채권. 자, 세자로 원치면. 채권액이 되죠. 채권액이 되죠. 이게 채권액이야. 채권액. 그렇죠. 채권액. 그렇죠. 채권 채거액이 아니라 뭐예요? 채권액. 그러면 1억을 궁극적으로 한다면 뭐예요? 본질로는 지분이죠. 지분. 자, 지분이 뭘까요? 돈이죠. 1억은 돈이 된다는 거예요. 돈은 눈물의 씨앗이 소송의 씨앗이. 그러니까 뭐 우리 저당권에 있어서 채권액은 기록할 수 있다. 맞죠? 기록할 수 있다. 틀렸죠? 기록하여야 한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시험에 나오는 게 뻔하죠. 자, 요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1억. 읽어봐요. 피담보채권의 범위. 피담보채권의 범위. 요게 이제 작년 29회 때 2.5점짜리고. 요거 한번 읽어봐요. 요거는 목적물의 범위. 그렇죠. 목적물의 범위. 자, 작년에 출제된 거네. 자, 그러면 작년에 봐봐요. 피담보채권이 29회 때 반드시 출제된다고. 그럼 요게 출제됐으니까 요게 예상을 했었죠. 목적물의 범위. 목적물의 범위. 자, 그러면 요 목적물의 범위는 어디까지 미치는가?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되죠.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 하나만 하고 이제 잠시 쉬었다 들어가 보죠. 자, 그러면 봐봐요. 요 은행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요 목적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갑이 점유해, 을이 점유해? 갑이 점유하죠. 그러면 저당권은 점유했어요, 안 했어요? 점유의 액수야. 이제 탄생하게 되네. 자, 저당권의 개념을 잡아둘 수 있네. 저당권이란, 읽어봐요. 은행이 점유하지 않은 채 1억, 피담보채권을 행사하는 것. 이게 뭐예요? 저당권. 이렇게 되는. 그러면 은행이 점유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유치적 효력은 없죠. 유치라는 것은 점유를 해야 되니까. 그럼 얘가 돈을 갚으면 경매가 들어가서 내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무슨 권리가 있다?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다라는 거. 우선 변제적 효력. 자, 그러면 이 의미에서 그러면 여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집이 이렇게 불타서 보험에 들어놨어요. 보험금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아, 보험금이 무슨 대위? 물상대위. 물상대위죠. 그럼 물상대위에 대해서도 요 어른은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러면 우선 변제적 효력에서만 뭐가 나온다? 물상대위가. 그래서 우하면 물. 항상 우물이야. 같이 다투다니요. 같이 붙여 다닌다는 걸 기억해둬야 돼요. 물상대위의 대표적인 것은 뭐가일까요? 물건이,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거나 그 다음에 공용수용됐을 때 그래서 매례공이라고 자꾸 한다고. 매례공 이렇게 한다고. 매례공 세 개 대표적으로. 그럼 저희가 요 관계 속에서 이제 찾아내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소멸했다. 이게 소멸하겠죠. 무슨 성? 부정성. 여기 이전하면 이게 이전한다. 수반성. 여기 전부 소멸하면 이게 소멸한다. 불가분성. 그래서 거기 1번에 문제 봐봐요. 무슨 돼 있어? 물상 돼 있어. 물상 돼 있으면 항상 뭐예요? 우하면 물이야. 자, 물자 동그라미. 위에다 물이라고 써요. 물상대위는 어디에서만 나타난다? 우선 변제적 효력에서만 나타나. 우선 변제. 우하면 물이야. 자,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는 질권가,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 담보권, 양도담보의 경우 물상대위가 인정되나? 읽어봐요. 유치권. 줄잖아요. 유치권은 점유해야 하네? 안 하죠. 유치권은 그러면 우선 변제적 효력이 없어. 무선적 효력만 있다. 유치적 효력만 발생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유치권은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튼 뭐 공부 다 된 사람은 뭡니까? 유치권 맨날 떠드는 게 이거예요. 유치권 동그라미 쳐놓고. 자, 유치권은 읽어봐요. 우물물이 있어 없어? 없어요. 먹을 물이 없다라는 거야. 읽어봐요. 우선 변제적 효력 물상대위. 요거는 물권적 청구권. 바로 그거예요.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없어. 그러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우리 점유권에 기해서는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우물물이 없다. 이렇게 오라는 민법 교수님도 계시고, 자, 밑에다 써요. 우물추라고 쓰는 사람도 이렇게 온 사람도 없어. 그가 우가 뭐예요? 우선 변제적 효력, 물상대위, 즉 추금료가 없다라는 거야. 점유를 상실하면. 그러니까 무슨 추? 우물추. 그렇죠? 우물물이 없다. 우물추가 없다. 자, 우선 변제적 효력이. 그럼 유치권은 무슨적 효력이 발생하죠? 유치적 효력만 발생. 자, 그러면 이제 2번 가서 담보권자의 가실에 기하지 않는 담보물건 멸자행강 편잖아요. 자, 매례공이라고 해야 돼. 매례공. 자, 그러면 이내 담보 설정자가 받은 검증 기타 물건의 지급 청구권 또는 인도 청구권에 대한 권리가 뭐라는 거예요? 물상대위라는 거. 자, 매매대금 차임 줄자 봐봐요. 매매대금 청구권과 차임. 자, 뭐요? 매매대금 청구권과 차임. 자, 봐봐요. 물상대위는 어디에서만? 매례공. 뭐라고? 매례공. 그러면 매매대금 청구권과 차림은 매례공이 아니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물상대위 객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물상대위는 어디에서 읽어봐요? 매례공. 그래서 뭐요? 멸실, 훼손, 공용징수. 공용수용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오죠? 수용금. 자, 그러면 매매대금 청구권 차임은 뭐예요? 매례공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물상대위 개체가 되지 않는다. 요 3번에 별표 하나 나왔어요. 나중에 문제 풀 때 이 의미를 너무 몰라 나중에. 자, 그 다음에 따라서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회비취득 줄쳐놔봐요. 회비취득은 한번 여쭤볼게. 매례공 기한이야? 그러면 회비취득의 저당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수령하는 보상금에 대해서 물상대위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회비취득이죠. 그러면 물상대위는 무슨 공? 매례공. 멸이 뭔데? 대신 훼손 공용수용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매례공이었는데 시험장 가면 매례공이 생각이 하는 거야. 매례공 그러면 뭐야? 멸이 뭐였더라? 해가 뭐였더라? 그거부터 따져놓으라는 거야. 본능적으로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4번에 저당물의 멸실로 인해서 받은 저당물의 멸실로 인한 멸실이죠. 저당물의 뭐라고 그래? 멸실. 받은 금전이 저당물의 소유자에게 지급되기 전 동그라미 쳐놔요.
전이죠. 여기 봐봐요. 요거 조심해야 돼. 자, 목적물의 범위에서 봐봐요. 자, 매래공이 돼버려서 멸실이 돼서 뭐가 튀어나와? 보상금이 튀어나와. 물상대기가 튀어나오죠. 자, 그러면 만약에 보험을 들어놔서 이게 물건이고 돈이 튀어나오죠. 그러면 봐봐요. 물건이 뭘로 일으켰어? 타학적 변화를 일으켜서 돈이 바뀌었어. 그럼 질적 변경이죠. 그럼 질이 같아 달라? 다르죠. 그럼 잽싸게 뭐 해야 돼? 얘가 압류를 해줘야 돼. 압류. 근데 제3자가 압류해주면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마워. 그럼 제3자한테 뭐라 그래? 땡큐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가볼까요? 자, 그러면 저당물의 멸실로 인해서 받은 금전이 저당물의 소유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지급정거의 압류 동그라미. 압류를 해야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5번에 4번과 5번은 같은 맥락이에요. 전세 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해서 이미 제3자 줄 서놔봐요. 제3자가 해놨어 안 했어? 해놨어. 그럼 제3자한테 뭐라고 그래야 돼? 땡큐 이래야 돼.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뭐예요? 고맙습니다. 이걸 많이 잘해. 고맙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많아요. 그러니까 부자 한번 봐봐요. 부자하고 돈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요. 왜 돈이 나한테 안 붙어? 재수 없어. 그러면 재수 없어서 돈이 안 붙어요. 자, 그러면 제3자한테 고마워해야 돼? 안 고마워해? 고마워야죠. 금전 기타.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가 읽어봐요.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도 물상대위권을 뭐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자 6번에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로 금전 물건의 인도를 압류하기 전에 목적 부당사 압류하기 전에 저당 목적물의 소유자가 인도 청구에 기해서 금전을 수령한 경우 저당 목적물의 소유자 줄 서놔봐요. 그러면 타인의 근원 없이 재산을 갈취했죠. 재산을 취득했죠. 그러면 무슨 이득을 청구할 수 있어?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저당권자가 은행이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로서 이득을 얻은 다른 채권자에 대해서 읽어봐요. 부당이득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 행사해야 된다는 거죠. 결론은 행사를 해줘야 돼. 이건 나중에 어디로 연결돼? 점유취득시에 연결돼. 점유취득 대상 수용권과 관련돼서 수용금이 나왔어. 수용금이 나왔는데 자, 내 수용금은 내 거요. 수용금은 내 거요. 자꾸 주장해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그게 점유취득시효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잡을 거 몇 번? 2번을 잡아야지. 2번. 물상대위가 뭔지도 모르면서 뭐예요? 2번, 3번 요걸 하면 4번 요거 3개 정도는 잡고 가야 돼. 물상대위. 자, 물상대위는 뭐라고? 매래공. 자, 졸리니까 이제 끝날 쯤 하니까 이제 눈이 뜨인 사람이 있네. 1교시부터 뭐 혼수볼성인 사람이 있었거든. 자, 멸해공, 멸실, 훼손, 응징수. 매매대금 청구권과 차이면 매래공이 아니죠. 그러면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그러면 학적 변화를 일으켰으니까 질적 변경이죠. 그러면 잽싸게 뭐 해야 돼? 압류해야 돼. 그럼 제3자가 해주면 고마워 안 고마워? 두 자로 건치면 땡큐. 잠재해 주니까 좋죠. 그러니까 땡큐 쉬었다 합니다.